소방관들이 주말에 최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순찰을 도는데요. 그 인원들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이빙을 하실 때는 수직으로 낙하 잘 안 하시거든요. 머리부터 낙하를 많이 하시는데 음주 후에 수영을 하고서 들어가시는데 그 음주는 바로 진짜 안전사고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에서 이제 익사사고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 쌍심지 박선호입니다. 휴가철인 8월을 맞아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물놀이가 잠깐의 부주의로 가족의 악몽으로 바뀌는 일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물놀이 사망자가 30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18명이 가평군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사실 많은 피서객이 절경이 수려한 가평군을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관리에 더 유의해야 할 텐데요. 올해 6월 한 달만 보더라도 경기 북부에서 물놀이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달랐지만 그 밑바탕에는 안전의식 부재와 관리 소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모두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인 80여 명이 휴가철,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8월에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지난 6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가평군 청평 지역 일대에는 특수대응단까지 배치했습니다. 가평에는 구조대하고 수산구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구조팀은 어디냐면 저희 소방서에 있는 게 아니라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특수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저희 근무를 쓰시는 건데요. 그 근무를 쓰게 된 동기는 저희 소방서 구조대 인력 갖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그 다수 사상자,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대처, 물놀이 사고 및 교통, 일반 구조 그 사고까지 대처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갖고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서 근무를 서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가평군에 특수대응단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자율안전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가평군에서 활동하게 될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440km 된다. 하천 길이만. 그래서 가평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 35개소에 대해서 수변 안전요원 및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개소 중 8개소, 그러니까 좀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은 저희 소방서가 맡고 나머지 27개소에 대해서는 가평군청이 수변 안전요원을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저 일일 근무 인원은 저희가 시민수상구조대 임원이 34명, 그리고 수변안전요원, 가평군사는 수변안전요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의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 과연 이들이 펼치는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 행랑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 무료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 홍보도 해주고, 계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CPR 교육까지 같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가철은 행락 차량으로 인한 정체로 신속한 소방 차량 출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구조 인력과 장비를 갖춘 특수대응단과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근접 배치한 것은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 구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평군하고 하는 인력, 지금 수변안전요원 및 119 시민수상구조대 요원까지는 실제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군청 및 저희 소방관들이 주말에 최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순찰을 도는데요. 조를 해가지고. 그 인원들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평군 계곡을 찾아오시는 행랑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는 게 최고 좋다고 봅니다. 사실상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지역별 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 봉사자나 관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수는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을 또 쪼개서 119 시민수상구조대에 투입하다 보니 만성적 인원 부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근본적으로 소방 예산 증여를 통한 인원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서 시민을 구할 수 있는 동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원 부족 문제는 구조 활동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 증원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개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물놀이 안전을 해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가평군의 수상 레저시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고무보트 접안 연습 도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건은 수상 레저시설 측의 관리 소홀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수상 레저시설의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접안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관리 직원들은 이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CCTV 확인 결과 사고는 함께 접안하던 한 명이 내리고 난 후 혼자서 보트를 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수로 물에 빠졌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감독했거나 최소한의 보호장치만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무조건 이제 수상안전시설에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호 일단은 그런 기능이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상 안전 관리에 대한 허술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 소홀로 인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상 레저 시설과 관련해 단골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당하는 사고인데요. 지난 7월 26일 가평군 북한강에서 일명 호떡보트라는 수상 레저를 즐기던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수상 레저와 관련된 사고 건수는 총 1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에는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의식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적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안전모, 그 다음 안전수칙, 그 다음 수상 안전 레저 기구를 이용해서 숙지한 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수상 레저 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 수상 레저 사업자 등록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이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상 레저 시설의 경우 이용객 스스로 안전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선행돼야 최소한의 안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안전 불감증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 물놀이 사고인데요. 과연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놀이 사고는 언제든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활동이긴 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활동인데도 저희가 이제 물놀이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주가 생각나실 수도 있고, 기분이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가다 보니 음주를 이렇게 조금씩 하실 수도 있는데, 음주를 하다 보면 지각인지 능력이 뇌에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는 지각인지 능력이 늦게 발생되기 때문에 응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판단 오류나 지각인지가 늦기 때문에 생존율이 또는 손상이 더 심각해지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뇌기능을 억제해 정상적인 위험 자각과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술.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술을 마신 후 더워진 기분이 들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이 실은 위급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수영 실력과는 무관하게 일단 술을 마셨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도 물속에선 치명적인 자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상 술을 더 과하게 드시면 혈압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마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겨울에 이제 밖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물놀이 또한 많은 약주를 하시고 나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박동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판단 미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악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 가셨을 때는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선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위반하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또 확인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그런 문제를 위반하고 그렇더라도 좀 처벌이 경미하다는 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위반 시에 처음에는 이제 5만 원 이상의 이제 과태료,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음주 행위를 통해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입니다.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7330 운동 캠페인처럼 안전수칙 수상 레저 시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점검, 그리고 관리자의 안전수칙 이행, 물놀이 사고를 부르는 음주 행위의 개인적인 자제,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적절한 처벌. 지금 언급한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현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물놀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으로 물놀이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소와 관계없이 물놀이가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익수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다보다는 강과 계곡이 얕아 보인다는 이유로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강과 계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과 계곡에서의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또 하나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안전한 시설, 안전요원이 있는 시설, 그리고 계곡과 근처로 안전요원이 없는 시설에 따라서 17%, 9%, 3% 이렇게 생존율이 저하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거에 근간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시설과 비안전한 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하이 퀄리티로 제공되는 시설과 제공이 조금 어려운 시설. 계곡과 산 같은 경우에는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걸 대처하는 과정이 일반 시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이 더 제약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그러나 해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물놀이 중 갑자기 수심이 깊은 쪽으로 발을 잘못 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곡이나 강이나 바닥면이 고르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3미든지 5미든지 수심의 깊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다른 바위나 이물질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외상이 발생되고 그것들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수심에 따른 경고 표시제입니다. 깊어지는 지점마다 경계 표시를 세워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인데요. 해수욕장이나 유명 유원지에는 수심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계곡이나 하천에는 이러한 경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판단 영역에서 수심이 같은 이제 하천에서 이제 익사사고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놀이 주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깊은 데에도 보면은 로프를 쳐놓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 큰 대형으로 안전표시판을 세워놓는 겁니다. 완전히 보이게끔 물놀이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부의 흐름은 물놀이 수심 경고 표시 등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을 통상 2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하천 관리에 있어 안전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선 유사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책임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에서 그 논의가 반드시 돼야 되고 물놀이 책임의 소지가 하천이라든가 계곡 이제 관리인, 관리 감독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느낄 만큼 이제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도 상시적으로 이제 CCTV라든가 그런 관리인을 두고 예방책들을 갖다 사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거기에 전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사전에 막는 게 안전사고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하천이나 계곡의 특성상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명조끼가 아닌 물놀이형 튜브를 안전장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구명조끼와 물놀이 튜브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물에 잠겼을 경우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숨을 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저희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도를 확보하겠다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 물놀이 기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부력만 있다고 해서 지도가 확보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건 약간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경우보다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생존 수영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생존 수영법은 무엇일까요? 강, 호수, 바다, 너울성 파도를 포함해서 하천, 그런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저체온증 유지를 위해서 팔이라든가 다리를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 증진시켜주는 게 생존 수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생존 수영. 그러나 김범 교수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생존 수영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명조끼 입고 생존 수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명조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범 교수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방식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생존 수영이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보이스카우트뿐만 아니고 구, 관공소 이런 데 생존 수영 기구가 좀 도입이 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존 수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사고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인 계곡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빙 사고입니다. 대부분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재미를 위한 다이빙은 언제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실 때는 수직으로 낙하 잘 안 하시거든요. 머리부터 낙하를 많이 하시는데, 계곡물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게 3m인지 5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5m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2m. 그러면 머리부터 바닥면에 닿게 되죠. 그러면 두부 손상을 비롯한 경추 손상까지 복합적인 2차 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바닥의 모양은 매주 변하게 됩니다. 저번 주는 없었지만 이번 주에 다이빙을 딱 했는데 퇴적물이나 바위가 쓸려 내려서 그 위치에 있다면 본인이 예상한 깊이가 아닌 머리부터 바닥에 닿게 되면서 두부 손상 및 경추 손상, 심각하게는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요, 호흡 정지도 올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놀이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또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물놀이 사고로 잃게 되는 비극을 줄이는 바로 첫걸음 아닐까요? 물놀이 안전을 위해선 행정당국과 우리들 개개인 스스로 이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